병실 창문으로 차가운 겨울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그 빛을 멍하니 바라보았죠. 73. 이 나이가 되어서야 깨닫는 진실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내 마음이 무너졌어요. 1970년대 초 경상도 작은 시골 마을. 나는 그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는 늘 같은 말씀을 하셨죠. 아들이 있어야 집안이 산다. 딸은 남의 집 사람이 되지만 아들은 우리 핏줄을 이어간다. 그 말이 내 뼈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진리처럼, 절대 변하지 않을 법칙처럼요. 26에 결혼했어요. 아내는 착하고 예쁜 사람이었죠. 이듬해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아들이었어요. 만세. 우리 집안에 대를 이을 아들이 태어났다. 온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돼지도 잡고 잔치도 크게 열었죠. 나는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준호를 안고 있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3년 뒤 수진이가 태어났어요. 딸이었습니다. 아, 딸이구나. 그게 전부였어요. 축하 인사도 뜸했고 나도 별로 기쁘지 않았죠. 그저 하나 더 낳았구나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차별은 더 심해졌어요. 준호야, 이리 와봐. 아빠가 장난감 사왔다. 레고, 로봇, 자동차. 준호 방은 온갖 장난감으로 가득했죠. 수진이는 구석에서 오빠 것을 구경만 했습니다. 아빠, 나도.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면 나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여자애가 로봇 가지고 뭐하니? 인형이나 가지고 놀아. 순간 수진이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못 본 척했죠. 학교에 들어가면서 차이는 더 벌어졌어요. 준호는 우리 집안의 기둥이야. 너는 꼭 1등을 해야 한다. 알겠지? 매일 아침 준호 머리를 쓰다듬으며 했던 말입니다. 영어 학원, 수학 학원, 과학 학원. 한 달에 300만 원이 넘는 학원비도 아깝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진이는 달랐죠. 아빠, 나도 영어 학원 다니고 싶어요. 10살 수진이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딸은 그런 거 필요 없어. 나중에 좋은 남자 만나 시집만 잘 가면 돼. 툭. 그 순간 수진이 안에서 뭔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듣지 못했죠. 아니, 듣고 싶지 않았어요. 오빠는 매일 학원 다니는데 왜 나는 안 돼요? 수진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자가 공부해서 뭐하니? 말 대답하지 마. 나는 화를 냈어요. 수진이는 입술을 깨물며 방으로 들어갔죠. 문을 닫는 소리가 유난히 컸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수진이한테 너무 한 거 아니에요? 당신은 몰라. 아들과 딸은 달라야 해. 나는 단호했습니다. 그게 옳다고 믿었으니까요. 준호는 나의 자랑이었습니다.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걱정했고 친구들 앞에서 늘 자랑했죠. 우리 준호는 서울대 갈 거야. 판사가 될 거라고. 반면 수진이는 투명인간 같았어요. 성적표를 가져와도 상장을 받아와도 나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빠, 나 이번에 전교 3등 했어. 그래? 잘했네. 그뿐이었어요. 준호가 전교 10등을 해도 격려하고 응원했는데 수진이의 성과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의 비극은 시작되고 있었죠. 내가 심은 차별의 씨앗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지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2015년 봄, 벚꽃이 만개한 4월이었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수진이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 그 발걸음에서 느껴지던 설렘, 그리고 곧이어 찾아온 침묵. 아버지, 저 삼성전자 최종 면접까지 갔어요. 25살 수진이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두 손을 꼭 쥐고 온몸이 기쁨으로 떨리고 있었죠. 지방대를 졸업한 수진이가 혼자 힘으로 이뤄낸 성과였어요. 나는 신문을 내려놓지도 않았습니다. 그래? 됐네. 차가운 한마디였죠. 수진이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기대에 찬 눈빛이 흔들렸어요. 아버지, 삼성전자예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이라고요. 수진이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떨렸죠. 여자가 대기업 다녀봐야 얼마나 다니겠니? 결혼하면 그만둘 거면서.
시집이나 잘 가라. 퍽. 마치 수진이의 가슴에 돌을 던진 것 같았습니다. 그 아이의 어깨가 축 처졌어요.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죠. 아버지는 왜 항상 그래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오빠한테는 한 번도, 단 한 번도 그런 말 안 하면서 오빠가 공무원 시험 떨어져도 괜찮아. 다음에 또 보면 돼 하면서 왜 저한테만.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수진이가 이렇게 우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뭐? 감히 아비한테 대들어? 나는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죠. 그때 준호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30살이 된 준호. 8번째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죠. 머리는 부스스하고 눈 밑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아빠, 수진이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도 한통속이냐? 넌 정신 차리고 공부나 해. 이번엔 꼭 붙어야 한다. 벌써 몇 년째야? 내 목소리가 더 커졌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수진이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요. 저는 토익 만점 받았어요. 컴퓨터 자격증도 5개나 땄고요. 인턴도 2번이나 했어요. 모두 혼자 힘으로요. 학원비 한 푼 안 받고. 수진이의 절규 같은 외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 번도 칭찬해주지 않아요? 왜 한 번도 자랑스러워하지 않아요?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상했죠. 시끄러워. 딸년이 버릇없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탁. 수진이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똑바로 나를 바라봤죠. 그 눈빛이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이제 정말 알겠어요. 수진이의 목소리가 차분해졌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저는 이 집에서 딸이 아니라 그냥 없는 사람이었네요. 그 말을 끝으로 수진이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어요. 그날 밤 수진이는 짐을 쌌습니다. 새벽에 조용히 집을 나갔죠. 아내가 울면서 말렸지만 수진이는 단호했어요. 엄마,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래요. 일주일 뒤 수진이가 원룸을 얻어 독립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어요. 하지만 나는 여전히 고집을 부렸죠. 여자애가 뭘 그리 예민하게구나. 곧 돌아올 거야. 하지만 수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제사에도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에 깊은 균열이 생겼죠. 나는 몰랐습니다. 그 균열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족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요. 2020년 코로나가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그 시절, 우리 가족의 운명도 완전히 뒤바뀌고 있었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목소리였죠. 아버지, 제가 다니는 스타트업이 유니콘 기업이 됐어요. 유니콘? 그게 뭔지도 몰랐습니다. 나는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어요. 그래, 잘 됐구나. 스톡 옵션으로 큰 돈을 받게 됐어요. 정말 큰 돈이에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쁨인지 씁쓸함인지 알 수 없었죠. 그래. 근데 준호는 어떻게 지내니? 내가 급하게 화제를 돌렸어요. 전화 너머로 수진이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요? 글쎄요. 연락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준호에게 연락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어요. 한참 뒤에야 준호가 받았죠. 아버지. 목소리가 어두웠습니다. 무거웠어요. 준호야, 잘 지내니? 공부는 어때?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긴 침묵이었죠. 아버지. 저 이번에도 떨어졌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1번째 불합격이었어요. 준호는 이제 35살이 되었죠. 괜찮다, 괜찮아. 다음에 또 보면 되지. 돈 필요하면 말해라. 나는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는 더 가라앉았어요. 아버지, 저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있어요. 뭐라고?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기둥이 될 준호가 편의점 알바를? 야간 근무해요. 낮에는 공부하고
월급은 150만 원 정도 돼요. 150만 원. 그 숫자가 뇌리에 박혔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어요. 여보, 수진이 연봉이 2억이 넘는데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2억? 최근에 이사한 집도 10억짜리 아파트고 강남이래요.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무시했던 딸이, 차별했던 그 아이가. 준호는 편의점 알바하면서 월 150도 안 된다고 하던데. 무릎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주저앉고 싶었어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보며 생각했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왜 이렇게 된 걸까? 준호의 방문을 열어봤어요. 책상 위에는 공무원 시험책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합격 꼭 붙자 같은 메모가 빼곡했죠. 내가 만든 감옥이었습니다. 넌 특별해. 넌 우리 집안의 희망이야. 수없이 반복했던 그 말들이 준우를 올감했어요. 현실을 보지 못하게 했죠. 반대로 수진이는 어땠을까요? 딸은 공부할 필요 없어. 시집만 잘 가면 돼. 그 무시와 차별이 오히려 수진이를 강하게 만들었나 봅니다. 혼자 힘으로 일어서게 했어요. 여보, 준우가 불쌍해요. 편의점에서 새벽까지 일한대요. 아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는 해외 출장도 자주 가고 회사에서도 인정받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축하 한마디 못 해줬죠. 자랑스러워하지도 못했어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수진이에게 전화하려다가 내려놓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목구멍에 걸려서 나오지 않았어요. 자존심이었을까요? 부끄러움이었을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내리는 빗물이 꼭 내 눈물 같았습니다. 작년 겨울, 2024년 12월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추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죠. 쿵! 나는 쓰러졌습니다. 아내의 비명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여보, 여보.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뇌경색입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큰 위험은 넘겼지만 병원비가 천문학적이었어요. 수술비, 입원비, 재활치료비. 통장이 텅 비어갔습니다. 준우야, 아빠가 아프다. 올 수 있니? 전화기 너머로 준우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편의점을 하루라도 빠지면 잘려요. 생활비도 빠듯해서. 준우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내 아들이,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아들이. 괜찮아? 괜찮다. 거짓말이었어요.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어요. 수진이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수진이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서 있었죠. 예뻐졌어요. 아니, 원래 예뻤는데 내가 못 봤던 거겠죠. 아버지. 수진이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나는 고개를 돌렸어요. 부끄러웠습니다. 아버지, 제가 병원비는 낼게요. 뭐? 나는 놀라서 수진이를 봤어요. 그 아이는 담담했습니다. 1,000만 원 넘는다던데? 네가 어떻게? 아버지, 저 이제 돈 많이 벌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수진이의 말투에는 원망도 미움도 없었어요. 그저 담담한 뿐이었죠. 오히려 그게 더 가슴 아팠습니다. 미안하다.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수진아, 정말 미안하다. 73 나이에 처음으로 딸에게 사과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그 작은 손이 어떻게 이렇게 따뜻할까요? 아버지, 전 아버지가 미웠어요. 정말 많이 미웠어요. 수진이의 눈가도 촉촉해졌습니다. 왜 나는 사랑받지 못할까? 왜 나는 인정받지 못할까? 매일 밤 울었어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는 제 아버지잖아요. 수진이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깊은 숨을 쉬었죠. 전 스스로 강해지려고 노력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혼자서라도 해내야 했어요.
그게 오히려 저를 성장시켰어요. 수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오빠는 달랐죠.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일어설 힘을 기르지 못한 거예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준호를 왕자로 키운 것이 오히려 그를 망쳤어요. 수진이를 차별한 것이 오히려 그 아이를 강하게 만들었고요. 하지만 그건 운이 좋았던 거죠. 수진이가 무너질 수도 있었어요. 아버지, 오빠도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40이 넘었잖아요. 수진이 말이 맞았습니다. 준호는 이제 41살이었어요. 아직도 공시생이라는 타이틀에 매달려 있었죠. 수진아, 고맙다. 정말, 정말 고맙다. 쉬세요, 아버지. 전 또 올게요. 수진이가 나가고 나는 천장을 봤습니다. 평생 잘못 살았어요. 아들과 딸을 차별하고 편견에 갇혀 살았죠.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이제라도 진짜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오늘은 2025년 3월 15일입니다. 봄이 왔어요. 병실 창문으로 보이는 벚꽃이 만개했죠.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유서를 쓰려던 건 아니에요. 그저 편지를 쓰고 싶었습니다. 내 두 자녀에게 전하지 못했던 말들을 적고 싶었어요. 종이가 눈물로 젖었습니다. 글씨가 번졌어요. 다시 썼죠. 준호야, 미안하다. 펜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요? 너를 왕자님으로 키운 것이 오히려 너를 망쳤구나. 넌 특별해. 넌 최고야라고 말하며 환상 속에 가둬버렸어. 이제라도 현실을 봐라. 작은 것부터 시작해라. 늦지 않았다, 아들아. 준호를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했어요. 41살에도 여전히 꿈속에 살고 있는 내 아들. 내가 만든 감옥에 갇혀있는 그 아이가 불쌍했습니다. 수진아. 딸의 이름을 쓰는데 손이 더 떨렸어요. 고맙다. 너를 차별하고 무시했는데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네가 이룬 모든 것이 자랑스럽다. 사랑한다, 내 딸아. 쓰고 보니 너무 짧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평생 해주지 못한 말들이 너무 많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아버지, 저녁 드세요. 수진이가 죽을 들고 들어왔어요. 따뜻한 호박죽이었습니다. 수진이가 직접 끓인 거라고 했죠. 수진아? 네? 수진이가 숟가락을 들다가 나를 봤어요. 사랑한다. 처음이었습니다. 73 인생의 딸에게 처음으로 하는 말이었어요. 수진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었죠. 그 미소가 너무 예뻤습니다. 저도요, 아버지. 수진이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미워했지만 그래도 사랑했어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이 나이에 왜 이리 눈물이 많아졌을까요?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였습니다. 아버지, 왔어요. 준호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피곤해 보였지만 그래도 와줬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를 마치고 온 거였어요. 준호야. 아버지, 저 이제 공무원 시험 그만둘까 해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준호가 스스로 포기한다니. 작은 회사라도 들어가서 일하려고요. 이제 현실을 봐야 할 것 같아요. 준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시작. 잘 생각했다, 아들아. 늦지 않았어. 세 사람이 병실에 모였습니다. 오랜만이었어요. 아니, 처음인 것 같았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이 느낌이. 오빠, 제가 도와줄게요. 이력서 쓰는 것부터 면접 준비까지. 수진이가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고마워, 수진아. 미안해.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 준호도 수진이에게 사과했습니다. 남매가 서로를 안았어요. 이제야 깨닫습니다. 진짜 부모의 성공은 아들이냐, 딸이냐가 아니에요. 자녀가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성별로 차별하고 편견으로 가능성을 막았던 내 어리석음이 두 아이 모두에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라도 진짜 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아들과 딸 모두에게 공평한 사랑을 주는 아버지가 되고 싶습니다. 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벚꽃 향기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